잘 준비해 주시고 시간 때문에 또 아침에 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시작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2번 세미나 중에 이제 오늘 10번째입니다. 메가트렌드와 지역정책의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국토부와 관련된 연구기관 중에 많은 이슈를 연구하고 지나가는 참일성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 8시 정도까지 강의를 해주시고요. 8시부터 8시 15분 정도, 15분 동안 의원들과 토론, 질의응답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장미숙입니다. 실은 아마 제 자리가 여긴 것 같은데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명함 받은 중에 국회의원님들 명함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에서 많이 뵙던 분들이라서요.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아마 국책연구기관들 10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료로 보셔도 좋고요. 저희 PPT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한 3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드리고 또 이 PPT 이외에 혹시 행간에 제가 작성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드려서 혹시 이제 정책 아젠다를 세팅하시든가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저희한테 좀 주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요. 메가트렌드와 지역정책의 주요 이슈라고 잡아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동안 아마 9번 동안 메가트렌드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으셔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메가트렌드가 과연 우리 국토나 지역에 어떤 임팩트, 어떤 이슈들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대선 공약이나 이렇게 선거 치르고 나면 개발 공약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저희들이 조금 바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골이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더 실증 기반의 어떤 정책 공약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셔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이제 어떤 정책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어떤 이념이나 실천 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또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의 체감도를 높게 할 건지를 정책 어젠다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 메가트렌드는 뭐 상당히 다양하게 아주 융복합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오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정책을 하면서 이 메가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나름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거 당시가 되면 이게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메가트렌드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런 전망들을 조금 보시면서 과연 지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어느 어젠다들을 세팅해야 미래에 우리 지역에 닥칠 여러 가지 우려들 기회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실은 메가트렌드 중에서 가장 우리 지역 분야, 국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저희는 인구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다문화
형태가 많아지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요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들로 저희들이 203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인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올해부터 이제 매년 30만 명 정도는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희들이 이제 오염 요인과 기후 요인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대규모,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대규모의 또 신규 개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부에서도 택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실은 이런 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인구 측면의 메가 트렌드가 또 지역에 대도시와 지방 사이에 굉장히 그 양극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오히려 더 유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분석을 몇 가지 지금 분석들을 좀 해봤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2040년 앞으로 25년 뒤가 되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빠질지,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지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군 단위 분석들을 최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토 관리나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500m 단위로 해서 격자 단위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의 47%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53%는 산지나 사람들이 비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 47%의 거주 지역 가운데서 앞으로 25년 뒤면 인구가 감소할 지역이 거의 한 53%,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 자료는 실은 통계청의 전망, 장래 인구 추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와 그 다음에 노후 건축물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국토 관리 차원에서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거주화 지역, 사람이 아예 없어질 지역이죠. 이제 소멸될 지역하고 또 10인 이하, 저희들은 이제 과소화 지역을 10인 이하로 그 조작적 정의를 했는데요. 이 과소화 지역들은 현재보다 얼마나 증가할 거냐, 한 5%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 지역들이 주로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블루로 해서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문제는 이 도시 내에서도 상당히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 체계나 국토공간 체계에 뭔가 컴팩트한 어떤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초래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또 화두로 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태클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는 라이프 데저트, 푸드 데저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게 라이프 데저트가 뭐냐면 생활 인프라에 대한 취약 지역이에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 푸드 데저트는 일상용품을,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셔가지고 이게 뭘 사러 가실 때 일상용 걸어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러 갈 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 표현들을, 이런 생활 사막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지금 저희들이 전망해 보니까 점차 지방 단위에서 이런 생활 인프라 취약 지역들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 성장, 저성장의 문제인데요. 저성장의 문제는 실은 아까 인구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산업적인 격차, 일자리 어떤 격차 문제 같은 것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적으로는 여러 신규 개발에 대한 수요와 함께 SOC 노후화,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크게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특히 뒤에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산업화가 시작된 게 70년, 80년 집중적으로 산업단지랄지 여러 가지 SOC, 도로라든지 SOC 인프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는 거죠. 노후화가 되면 그게 결국은 국민의 안전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노후에 대한 데피니션도 없습니다. 아마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 지금 쓰고 있는 준공후 20년 된 데를 노후산업단지라고 일컫는데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2040년이 되면은 산업단지의 한 40% 정도는 노후산업단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그때 가면은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대응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지금 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뭔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분석한 게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집을 지으면은 이제 허가를 받고 이게 다 세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한 685만 동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을 보니까 2013년 기준인데요. 이 자료는 지금 3분의 1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허가받고 있는 건축물의 3분의 1 정도가 35년 이상이 된 건물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3분의 1 정도는 35년 됐으니까 이게 계속 노후화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도별로 보면 발전소라든지 오염물 저장 처리 시설 40년 이상 된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대개 지역적으로 약간 분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바다 근처 이렇게 좀 아마 입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제가 언제 기회가 돼서 그 국민안전처에다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료를 주면서 지방에 일률적으로 그 교부금을 주지 마시고 안전 관련된 거를 좀 차등해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아마 지방에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실 겁니다. 학교 40년 이상 된 학교가 한 1,700동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남해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8개 시군에서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가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8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좀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규제가 너무 많아요. 야영장 하나 쓸래도 국계법에 걸리죠. 관광진흥법에서 규모 330 이상 못 쓰게 하죠. 또 농어촌 정비법에 또 민박할래도 그 주택 연면적 230을 넘을 수게 없게 하죠. 여러 규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교 하나 쓰려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도 개선을 해주셔야 있는 자원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진 설계 법제화된 게 88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내진 그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적으로 너무 조그마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경북의 일부 지역들, 그 다음에 경남의 북동부나 또 전남의 신안, 진도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 분석을 좀 곁들여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제 문제가 실은 이런 노후화 문제 이런 문제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 자료에 보시겠지만 일부 주력 산업들, 지금 조선산업, 그 다음에 여러분 철강 이런 산업들이 좀 더 침체되고 있는데 이 산업들이 주로 일부 지역에 집적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산업이 침체됐을 경우에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거제시소재 D사라고 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기업이 2016년 한 해 동안 실제 그 협력업체랄지 이런 업체들하고 구매 거래 관계 한 거를 신용카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거제만 지금 타겟을 맞춰서 막 문제 있는 것처럼 대응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부처에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제를 둘러싸고
이쪽 부산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포항 이 수도권 이런 기업들하고의 거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책 지원할 때 대개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저는 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시도 경계를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미 산업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시도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점차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비용들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이렇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점차 커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돼 있으니까 좀 더 대형 재난재해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제형 국토 시스템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친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융복합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 분야에도 여러 가지 거리의 소멸, 이제 더 이상 거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기술 발달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특정 입지에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지 제약은 많이 지금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또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의 여러 가지 스마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사회 가치의 변화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그렇지만은 건강에 대한 고령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질 행복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수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우리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존인인데요. 그것들이 앞으로 이런 공유 경제나 사회 가치들이 변하면서 굉장히 융복합화가 될 거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앞에 호텔에서 잤는데요. 뉴스를 딱 보니까 도로 위에 건물도 질 수 있게 하고 아래도 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한복판 라덴방스가 가능하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뜨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토지 이용이 굉장히 복합화, 입체화가 될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요구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되게 본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섬, 바다 이런 쪽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국토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소통 방식 또 분권화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료 보시면은 그 1인당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수가 지금 한 1.8개 2개 정도 되는 거죠.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6.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초연결 시대가 될 것 같고 어디 가서든 어떤 행동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가 과연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가져올 텐데요. 스마트랄지 네트워킹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거버넌스, 또 인클루시브니스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지역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우리 지역 정책의 변화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성장 거점, 그러니까 국토의 경쟁력을 중시할 때고요. 또 균형 발전 이 두 가지의 축상에서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가치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두 가지 다 가져가야 국가의 경쟁력도 가능하고 또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두될 주요 키워드들을 저희는 인클루시브 그로스, 그러니까 포용적인 성장, 그 다음에 스마트 그로스 해서 포용과 스마트
또 이게 성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전략들을 제시를 했고요. 이 전략별로 실천 과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세대 간, 또 계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앞으로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이런 저성장 문제가 되면서 이 지역 간의 격차 문제, 또 지역 경제의 어떤 악순환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는 일부 과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간을 좀 정비할 그런 생각적인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구 과소 지역 같은 경우, 무거주화 지역 같은 경우, 과소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까지 갖고 있냐면 인구 소개 정책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다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실행은 안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숙한 공간 만들기 전략은 실은 우리들이 노인이 되면은 대개 요양원에 가고 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또 생활 활동하는 데서 격리되는 지금 패턴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그런 전략이 아니라 이 주거복지하고 노인 일자리 또 지역 공동체를 같이 갈 수 있는 전략, 이게 이제 AIP 전략을 해서 지역 공동체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역 단위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일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물리적인 차원이긴 한데 앞으로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해서 도시재생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재생, 농촌재생, 크게 얘기하면 국토재생의 전략까지도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시를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일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미리 경험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고요. 2008년에 1억 2,800만 명을 피크로 하고 그 뒤에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일본의 국토 형상 전략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계획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목표가 대류 촉진형의 국토를 만들겠다. 특히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각각 요 포인트들이 각 지역들입니다. 각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체적인 자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지역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네트워크가 기본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는 아무리 인구가 빠지더라도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경권, 오사카, 나고야권을 잇는 신칸센을 연결해서 슈퍼 메가시티 리전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외국 해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단위로 들어가면은 다층적인 공간 형성 전략을 해서 실은 정주 자리권이랄지 또 작은 거점 전략, 그 다음에 연계 중추 도시권 같은 그런 전략들을 공간 층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내각부 하에 전 부처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가지고 한 70명 정도 파견받았던 것 같아요. 첫 해. 그래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일자리와 사람을 선순환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해갖고 지금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전략의 시책들, 주요 시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개의 시책들은 지금 대선 공약 후보들이 공약으로 한 것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우리도 지역 이런 시책들을 조금 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책 단위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저출산에 하는 시책이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해서 나온 게 지금 광역 관광 주요 루트 시책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나왔냐면 일본의 정주 인구 한 명당 소비하는 게 1년간 소비하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 한 명이 빠지면 1,300만 원이 지역 경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00만 원을 벌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게 이제 외국 관광객들 8명을 지방으로 유치하면 그 1,300만 원 빠진 거를 벌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숙박 관광객 25명, 또 당일 관광객 88명을 그 지역에 관광을 시키면은 이 소비 1,300만 원의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일 지자체들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 벌집들이 하나의 광역지자체들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들이 엮어서 지금 광역 주요 루트를 전국 단위로 한 11개 정도를 지정해서 국가에서 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지자체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홍보를 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걸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오시는 분, 동경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옆에 지방에 가서 돈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 소비를 일정 부분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하여튼 이런 전략들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사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국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 기반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에서 일자리와 혁신 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 거점화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여기 특구를 제가 썼는데요. 실은 일본이 특구의 백화점입니다. 우리나라도 특구가 많지만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13년에 국가전략 특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일본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 주로 대도시권의 특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무슨 특구를 하면은 대규모 개발하고 막 그 디벨로퍼가 LH가 들어가고 나중에 분양하고 이러다 문제 생기고 하여튼 막 그런 지금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대도시 내에 조그만 규모라도 민간 기업에서 필요하다 제안하면은 이 특구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경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간 계층의 유연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도 지역 간 연계 협력에 대한 시도들은 사업 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지역 간 연계 협력이 같은 광역 기초가 아니라 저는 광역 기초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유연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연계 협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되게 대도시 아니면 농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허리 역할을 해줄 게 지방 중소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를 좀 더 행정구역 단위로 좀 더 벗어난 경제권 내지는 생활권 정비 전략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소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본의 인구 소개 정책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집약적인 정주체계 개편이 굉장히 필요하다. 걸어서 30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이크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소형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조그만 한 5천 뭐 이렇게 그거 자체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공공 서비스 기준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축 관리 컨셉을 이제부터 도입을 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런 감소
감소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컨텐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도 결국은 실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 정부에서도 제대로 안 됐던 거는 정책의 우위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실행수단하고 엮여질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분권형 또 지역주도형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좀 더 지역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게 장소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그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야지 정부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훨씬 더 체감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잠깐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지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지역 실행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산업을 하는 실행 조직들, TP, 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또 지역개발을 실행하는 조직들도 꽤 있죠. LH를 비롯해서 지방공사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은 이게 각각의 역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에서 조금만 연결해주면 훨씬 돈 안 들이고도 시너지가 날 텐데 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실행 조직들을 좀 더 지역 단위에서 한꺼번에 다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 그룹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례로 제가 영국의 사례를 조금 들었는데요. 영국이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로는 보수당 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공간 단위가 이제 방역에서 기초로 내려가서 우리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블레어 정부 때 1990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할 때에서 2000년대까지 했던 영국의 지역정책 전달 체계가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에서 중앙정부 단위의 여러 가지 그 부처들이 하고 있는 예산과 기능들을 여기에서 하게 하는 겁니다. 리전 단위로 우리로 말하면 전라권, 경상권 이 정도의 광역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 처음에는 4개 부처의 업무와 예산을 줘서 일종의 싱글 퍼스로 통합 예산을 운영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인정이 되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10개 부처의 예산을 여기다 다 연결해서 지역 단위 실책들을 추진하는,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효과, 또 지자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런 효과들을 조금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구들이 중앙정부를 대변해서 좀 여러 가지 협정이나 지역 기금 운영 같은 것들을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내에서는 주관부처가 있어서 리저널 코디네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지역 조정국이라는 이런 것들을 둬서 여기에 산하에 그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구조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실은 제가 최근에 국토부에 또 제안을 좀 한 게, 지금 국토관리청들에 대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특혜에 대한 정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국토부가 국토관리청을 좀 활용해서 그게 일종의 지역의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세요 하고 2페이지를 좀 줬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실제 국토관리청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로하고 하천 관리할 때. 근데 제가 인터뷰해본 바로는 그분들이 지역의 지자체들하고 최근에 부산 쪽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미션이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데기 때문에 사업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지역하고 한 번만 협의했더라도 훨씬 더 전 시너지를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번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발전
그 지역이나 주민, 기업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지역 단위로 만들자. 지역 정책을 60년대부터 해오면서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기대했냐면 일종의 낙수 효과입니다. 잘 나가는 지역에 주면 그게 이렇게 옆으로 번져가지고 주변 지역에도 좋은 효과를 미치겠지. 근데 실은 그게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히려 분수 효과, 경제 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리클 업 이펙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시스템, 통합적인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사례와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차미수 박사님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권을 지었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우리 당을 위한 급한 일정 때문에 제가 복도의 간사라는 죄로 제가 사회권을 지으려고 지역 정책이나 그 밖의 국가 정책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장 잘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는 것, 그런 것도 또 중요한 수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우리 차 박사님께서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도 각국 사례를 들어서 같이 제시를 해주셨네요.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께서 질문해 주십니다. 우리 차 박사님 워낙 퍼펙트하게 강의해 주셨나요? 강의하신 도중에 남해안 관련해서 지금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남해안의 그 농어촌 8개 시군의 폐교 비인 학교가 한 80여 개 되더라. 네. 근데 그 80여 개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규제가 많아가지고 네. 못하겠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어촌에 지금 그게 상당히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폐교의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폐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활용하면 상당히 중요하고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가 이번 규제가 묶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마지막에 좀 잠깐 들었습니다.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사실 국토관리청이 국토부의 그 집행기관의 어떤 하부기관으로만 전락되어 있지 전혀 지역의 자치단체하고는 이게 협의관계가 안 돼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전혀 그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와닿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점이 있고요. 포용적 신경하고 지역 거버넌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 정책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희소 지역이라고 해서 결국은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결국은 인구가 더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더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공급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정부에서는 정부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남에 가면은 완도에 그 신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신지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신지대교를 건설하기 이전에 신지리도를 들어가는 그 관광객 숫자가 10만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신지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130만까지 육박을 하는 그 관광객 증가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발전 사업, 지역발전, 지역개발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설이 그리고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는 그러한 생산 구조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지금 KTX 있지 않습니까? KTX를 고속화하면서 반드시 무한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요가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에서 광양 목포에 이르는 고속철도 내지는 그 관광철도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 결국은 방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효용적 성장과 또는 지역별 그 거버넌스의 어떤 이러한 강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 이런 그 거버넌스적인 어떤 인식하에서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소망스럽다고 봅니다. 그에 관해서 공급의 수요를 창조하고 수요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용적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주연님 질문에 대한 그래서 답변이 될지 자료가 될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폐교 문제는 아까 자료 분석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런가요? 네. 중요한 지역 자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섬 안에 있는 폐교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 볼까. 지금 이제 섬을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또 폐교가 주요한 숙박지가 될 수도 있고 야영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한 군데를 갔더니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섬에 있는 학교들은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섬에 있는 주민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기부로 해서 땅을 줘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안하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야영장이나 숙박을 좀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소득이 이루어지게 하자. 폐교를 이제 그런 제안도 실은 일부 섬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섬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규제를 아무래도 국회에 계시니까 규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간단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법이 뭐가 문제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네. 지금은 저희들이 부처 수준의 협의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국토관리청 문제는 제가 한 2003년부터 계속 좀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은 각 부처마다 지방청들이 있죠. 중소기업청도 있고 뭐 여러 청들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국토관리청을 그때 면담을 갔었는데요. 실은 중소기업청은 미션 자체가 기업들을 엮어주는 일종의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을 하니까 나름대로 지자체하고는 덜하지만은 기업들 간의 거버넌스의 역할은 하더라고요. 근데 국토관리청은 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또 지역에 또 지역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협의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들이게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안을 실은 하고 있는데 뭐 특행기관 정비가 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그 실무 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국도의 유지관리 부분을 지방에 넘길 수 있겠냐 이랬더니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전에는 굉장히 그냥 절벽 같았거든요. 먹히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이미 국도나 유지관리 이런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못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국토관리청의 어떤 역할이나 조직 정비하는 지역의 거버넌스로 활용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침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용적 성장 관련해서 오히려 공급을 통해서 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자체 가면은 그 무슨 사업 하나 할래도 수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안해도 거기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 협의하면.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은 계속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일정 부분은 좀 더 그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 할 때 전제들은 있겠죠.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이제 거점화 해서 일종의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전략 하에서 일정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좀 유발하는 그런 전략은 저는 필요하다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에서도 네트워크 전략 얘기했고 또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공간 전략이 네트워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에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 대도시들이 너무 좀 그 고도 제한 없이 계속 지금 올라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실 앞으로 뭐 점점 나중에 그 노후화된 건축물 다시 할 때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 똑같은 성냥방만 같은 아파트들로 계속 하늘로만 올라갈 것이냐 점점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데저트 에어리어가 좀 늘어날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오히려 층수를 낮추고 땅하고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주민들 간에도 스킨십이 생기고 근데 이제 올라가고 이럴수록 사실은 뭐 점점 이제 사람들 간에 별로 없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이것이나 사실 이쪽 그 고도 제한을 혹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저층화하도록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실은 최근에도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막 올리고 이런 일변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수익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일정 부분은 유지는 하겠지만 저는 큰 흐름은 우리 사회, 우리의 가치나 이런 흐름 또 니즈 이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또 상당히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균형적이 되지 않을까. 특히 도시 내에서도 꼭 뭐 이렇게 막 고층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11쪽을 보니까 네. 아까 저기 뭐야 노후발전시설 및 유형물 저장 처리시설 분포 40년 이상 된 거 이렇게 화면으로도 띄워주시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국민안전처에 차등 지원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전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원 요청을 언제쯤 하셨어요? 제가 그 국고 보조사업 평가를 하면서 국민안전처 사업 평가를 좀 했어요. 네네. 지금 그거 하면서 그 제안을 한 게 아마 왜냐하면 재작년? 우리나라가 시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작년에 너무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요청을 하셨었던 건지 왜냐하면 네, 재작년 정도 한 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뭐 실무자 제가 접촉하시는 분들은 되게 네네. 실무자급들이니까 아마 정책 결정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긴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당신 그 뭐라 그럴까 국민안전처 간의 소통의 문제고 그 지휘체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토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할 때는 굉장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도 좀 하고 오늘 굉장히 저는 강의를 의미 깊게 들었고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지금 안행이 정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국민의당 정책을 좀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박사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네, 우리 최경 의원님. 저도 아까 이성애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신 우리 참미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보통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마이크로폴리스 그 모델이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를테면 뭐 실버타운을 이야기하는 건지 무슨 예술촌을 이야기하는 건지 소도 거점 마을 중심이라고 해서 규모 사이즈는 어떤 뭐 단위의 그런 그게 하나 성공하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 사람들 많이 내려가 살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즈 규모와 어떤 모델이들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앞으로 전개될 메가트렌드와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 지금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5만, 6만, 3만 적게는 2만, 3만의 인구를 가진 그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광역화의 필요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과 행정구역 개편의 상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로폴리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은 우리 농림부에서도 이제 업급 소도읍 정비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주로 물리적인 수준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사례로 들어보면은 작은 거점 조성 전략이라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규모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거점 그 일종의 우리로 보면 읍사무소죠. 거길 중심으로 해서 걸어서 30분 내에 모든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배치하도록 집락을 재편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시장도 가게 할 수 있고, 뭐 걸어서 병원도 가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지방 시골 가보면은 저도 실은 시골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병원에 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폴리스라고 제가 그냥 했을 때는 좀 더 스터디는 돼야 되지만 걸어서 그래도 한 30-40분 이내에 최소한 그 필요한 서비스들은 누리게 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지방에 가신 분들도 생활 인프라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게 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제 와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막상 세종시 가서 한 달 살아보니까 마음은 되게 편한데요. 지방 가니까 불편한 게 뭐 물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고 싶어도 옷 사러 갈 데가 없고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방살이에서의 그런 소소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이름은 마이크로폴리스지만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읍급 정비 사업이랄지 소도읍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개선하면 저는 그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은 행정구역 개편을 MB정부 때 일부 실은 시도를 했죠. 자율통합해서 마창진하고 청주청원 실은 시도를 했고 실은 이게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일본이 2차례에 걸쳐서 시정촌 합병을 했죠. 그래서 3,000몇 개에 달하던 게 지금 한 1,800개 정도의 시정촌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합병해서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략이 이제 연계협력, 좀 소프트하게 가자 하는 전략입니다.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글쎄 뭐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여지들도 뭐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소프트하게는 지금 연계협력 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피지컬하게 행정구역 통합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도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연계협력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지역 간의 서비스, 그 서비스를 받게 하면 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더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자리에 우리 그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 질문 더 받고 우리 원장님 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오늘 차미수 박사님 말씀 제가 듣다 보니까 시골에서 제일 문제가 저 아까 마이크로폴리스에서 30분 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골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통복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령층들이 자기가 자가운전을 못하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은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혜택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사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그리고 일반 그 운행 버스나 이런 쪽은 수리 타산 때문에 또 안 갑니다. 지자체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자체는 돈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큰 도로 하나 프로젝트 한 몇 조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조금 쪼개서 그런 세세하게 교통복지 쪽으로 조금 흘려보내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만 넘기고 중앙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맨날 제가 의정 보고 하면서 이 면적이나 이런 데를 돌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노선만 좀 그것도 매일 매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몇 차례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알아보면은 수리 타산이 안 맞고 그 시에서는 보존하려면 그 예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국가 공공 서비스 기준 말씀을 드린 것도 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요. 국토부에서 수요 응답형 교통 시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만 하면 1,000원만 내면은 그 택시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뭐 그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일부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더 확대된다면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좀 더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정착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니까 맞습니다. 내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위원님들 한 분 정도 더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없으신 거 아니에요? 차 박사님, 저한테는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AIP 있지 않습니까? 네네. AIP 그 전략. 네네.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 일자리 이걸 네. 결합하는 어떤 그런 전략. 딱 한 가지만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실은 AIP 전략은 주거복지 쪽에서 실은 그렇게 새로운 전략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만 했는데 이제 이런 스터디 하다가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인분들도 살고 이럴 수 있는 전략이 뭘까 했더니 주거 쪽에서 그 AIP 전략이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모델이라고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서천에 그 달맞이 마을인가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모시 그 떡이라고 그러죠. 서천에 모시떡을 만드는데 그 마을의 소득이요. 노인분들 소득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70 넘으셨는데.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막 그 포장해가지고서는 배달하는 서비스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또 그 지역에서 그렇게 협동조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득 활동도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실 수 있는 구조. 그런 지역 공동체 전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오늘 발표할 수 있었지만 지역 현장, 지역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또 앞으로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선투자를 통해서 지역을 끌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의원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연구 차원에서 전략과 방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와 이 전략이 잘 결합되면 더욱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논의는 안 됐지만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정책 개발 요청 주시면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각 의정 활동, 예를 상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셨거든요. 이상으로 우리 차 박사님, 국토연구원 원장님 계시고 동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